KBS 1라디오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할 수 있는데요. 살도 찌는 것보다 빼는 게 어렵고,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어렵고, 가방에 있는 짐 몇 개를 줄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소비를 줄이는 게 더 어렵다고 하죠.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상황 때문에 줄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줄 알면서도,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빚을 줄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빚을 줄이기 위해서 집을 매각하는 것도,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어느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성장이라는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부채라는 지렛대를 필수품처럼 갖게 돼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 성공예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임시로 성공예감 진행 이어가고 있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앞에서 제가 오프닝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채 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 정말 십수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이죠. 자, 그리고 상수도 요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물값이 금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전기 가스 비용 인상도 머지않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이야기까지 한번 이어가 보겠고요. 이번 주 내내 저희가 경제 상식 퀴즈를 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왠지 뭔가 계속 주말이 기다려지는 그 정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포항 구룡포에서 오늘부터 어서 오시게라는 이름의 대게 행사가 열립니다. 게스트분들 벌써 빵 터지셨어요. 충남에서는 서천 동백꽃 쭈꾸미 땡땡도 열리고요. 3월에는 이거 참 유명하죠. 진해 군항제, 그리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유채꽃 땡땡, 인천 산수유 땡땡, 이렇게 꽃과 관련된, 자연과 관련된 다양한 즐길거리도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그 지자체에서는 관광객을 많이 좀 끌어오기 위해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이것을 많이 개최하고 있죠. 페스티벌, 카니발, 잔치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여의도에서는 대표적으로 불꽃 땡땡 이런 게 있기도 하고요. 자, 이번 주말 여기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이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여러분의 나들이 계획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장에서 열리는 이것을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그리고 KBS 콩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항상 저희가 선물 쏴드리고 있고 한 달에 한 분께는 18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도 갑니다. KBS 콩과 유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예감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알고란 고란 경제 전문기자,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도 혹시 그 빚 좀 부채 어디 많이 쓰고 계세요? 함께 해야죠. 예. 현대인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줄이기가 힘들어요. 네.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다시 4년 만에 40%가 넘었더라고요. 40.6%.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는 돈의 한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신호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함께 나오면서 이거 위험 신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DSR, 기자. DSR 이 주제를 오늘 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제 DSR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이 전국 단위 공중파 방송에서 제 DSR을 공개할 수는 없고 아니, 그다지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사실. 네. 이게 DSR이라는 게 2016년에 이제 금융당국이 도입한 이제 핵심 가계부채 핵심 지표이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최근 이제 한국은행이 분석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로 돈을 빌린 사람 평균 DSR이 40%가 다시 넘었다. 네. 4년만 넘었다라고 하고 이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40%가 넘으면 연체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과다채무자라고 보는데 이 DSR이라는 게 본인의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을 갚는 비율이니까 40%라는 게 1,000만 원 벌어도 400만 원은 원리금 갚는 데 쓰니까 사실은 이제 좀 남는 게 없는 그렇죠. 생활 자금이 없는 그런 좀 높은 수준이 지금 가장 좀 일단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연체율도 그렇고 또 다른 이제 지표들도 많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한 7분의 1? 7명 중에 1명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월 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네.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좀 더 나수지 기자. 네,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뭐 빚을 내서 그거를 잘 갚을 수만 있다면 빚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게 빚을 많이 낸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그러니까 위험한 정도가 좀 따져보니까 이게 못 갚을 것 같은 그 수치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걱정인데요. 이를테면 DSR 40%를 넘은 그 곳을 고위험 가구라고 보고 여기에 평균 DSR을 보니까 11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넘어서는 빚을 이미 낸 상태이고 가진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어서 이 정도면 상당히 그 위험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험해진 사람들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사실은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걱정이 되고. 그리고 게다가 예, 아까 고라니 말한 기자. 대로 빚을 내 가지고 자산을 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 자산 가격이 뭐 올라가면 뭐 최악의 경우 못 갚으면 그 자산 팔아가지고 빚을 이제 갚으면 되잖아요. 가격만 올라간다면. 그렇죠. 근데 DSR이 40%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 DTA 이게 이제 100% 또는 이게 고위험 가구라고 했을 때. DSR이 너무 높아가지고 빚에 허덕허덕해서 드디어 도저히 안 되겠다. 자산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산을 사는데 들어간 빚이 더 많아. 자산 가격보다. 지금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가구가 너무 많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빚이 많으면 소득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자산 가격이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왜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네. 소득 증가율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 가격마저 지금 빚을 능가할 정도로 더 떨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숫자 나온 거 보니까 연말 기준일 겁니다. 가계부채가 1,871조 원. 이게 그래도 전 분기보다는 4조 원 정도가 줄기는 했는데 1년 전보다는 0.2% 조금 늘었고 기업 대출, 기업 신용은 2,590조로 이거는 많이 늘었어요. 10%나 늘었고 기업들도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금 조달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준금리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빚을 줄여야 했는데 혹은 정책 당국도 그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빚은 줄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혹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력이 있어야지 갚죠. 여력이 없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합니다. 소비를 좀 생각은 하죠. 예. 생각은.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줄긴 했는데 또 이런 수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글로벌 대열에 합류해서 기준금리를 줄이긴 했는데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하니까 좀 기준금리를 올리긴 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니까 좀 덜 올렸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작년에 통합 2%포인트 정도 올렸는데 네. 우리나라와 이제 GDP 대비로 가계부채 비중이 비슷했던 나라가 이제 캐나다라고 하는데 캐나다는 같은 기간에 한국은행이 2배 4%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금리를 덜 올렸고 그만큼 부채도 덜 줄어든 그런 좀 효과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2187님이 수입은 반토막이 났는데 애들 학원이다 먹을거리다 이게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또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상환액은 더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대출금리를 올려서 오히려 상환 속도를 더 빨리 하도록 해야 된다. 많이 갚도록 해야 된다. 또 반대에서는 대출금리를 좀 낮춰서
상환 부담을 좀 덜어줘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좀 어디에다 좀 무게를 둬야 되겠습니까? 저는 속도라고 봐요. 속도. 상환. 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대출 금리를 이제 올릴 때 이 대출 금리 너무 빠르게 올리면 그야말로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갚아야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부담부터 커져버리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 금리를 올려서 상환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된다. 대출 금리를 낮춰서 상환 부담을 덜어야 된다. 전제 조건은 언제나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속도를 좀 천천히 해야 돼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금리를 올린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가 성장해서 소득이 늘어야지만 이게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은 늘지 않는데 대출 금리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터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속도를 천천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출 금리가 이미 뭔가 이렇게 목전에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고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뭐 낮추지 못하더라도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천천히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성공예감 이제 원탁의 기자들 패널로 참여한 지 올해가 횟수로 10년째더라고요. 근데 10년 전에도 이 주제로 우리가 토크를 했었어요. 5년 전에도 했었고 3년 전에도 했었고 네. 작년에도 했었고. 근데 그때도 가계부채 위험 신호다. 뭐 GDP 대비 몇 % 넘어섰다. 뭐 1,000조 원 넘어서 이제 1,800조 원 시대고 뭐 2,000조 원 바라보는데 지금 그대로 가면 우리가 10년 뒤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빚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뭔가 인위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당장이 좋긴 해요. 저도 좀 박수 치고 싶고 대출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럼 또 전반적으로 이거 그 빚 조금 있다가 갚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까 고란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급격한 속도 이런 부분에서는 또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이 어떤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묶어두고 하는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네, 나수지 기자. 빚을 줄이는 거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힘든 것처럼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빚을 줄이려고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민들의 그 이자 갚는 부담이 너무 크다, 네. 고통스럽다라는 지적이 있다 보면 또 정부는 이걸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예를 들어 지금도 안심전환 대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금리를 낮은 쪽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유도하는 정책이라든지 혹은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식으로 조금 정책 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금리를 높여서 돈을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려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네.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 자금을 통해서 돈을 푸는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많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도 어떤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뭐 LTV 같은 것도 뭐 지역별로 조정을 할지라도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요거는 절대로 바꾸지 않고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한 그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오히려 DSR 규제 때문에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난 측면도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어요. 이건 좀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차주 단위로 DSR 적용을 하잖아요. 네. 1억 원 초과 모든 차주한테 적용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아닌 게 뭐가 있냐면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가 있어요. 그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임시구 급하게 쓰는 거라서 아까 뺀 거 같은데 네. 이게 약간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 돈의 성격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걸 DSR을 막았더니 일종의 이제 거기서 빠진 리볼빙 현금 서비스 증가율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각각 전년 대비해서 19.7%, 4.3% 늘었다. 카드로는 약간 규제 대상이거든요. 카드론 증가세가 2.3인데 네. 그러니까 규제 대상인 카드론보다 규제 대상에서 빠진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 증가율이 늘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풍선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뭐 뜯어봐야 되겠지만 그냥 일단 그 결론만 놓고 보자면 풍선 효과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총량으로 인해 가지고 DSR 때문에 네, 빚 자체의 증가 속도는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 받아봐야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증가 그 총액 자체로 보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DSR 그나마 묶었기 때문에 이게 DSR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라.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빚을 부추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리볼빙은 내가 갚아야 할 카드 대금을 다음 달이나 이렇게 네. 좀 연기를 시켜놓고 이자만 더 내는 이런 서비스이기도 하죠. 이거 요즘에는 좀 감독원에서 좀 지적을 해서 바꾸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네. 이게 리볼빙을 하게 되면 카드사들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꼼수로 무조건 리볼빙이 쓰게 체크를 해놓게 돼 있었어요. 기본 설정으로. 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바꾼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예전에 카드 가입했을 때 이게 나는 하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리볼빙으로 돼서 다 카드값이 안 나간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예 설정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네. 이게 원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금융당국에서 계속 이제 건전성 관리라든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은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고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거치 말고 비거치식, 거치 없이 바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쪽으로 상품을 많이 좀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제대로 좀 작동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해법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은행 대출을 갚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이자만 갚다가 마지막에 이제 원금까지 다 상환해 버리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자랑 원금을 조금씩 나눠서 이제 상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적은 건 당장 돈을 조금 덜 내도 되는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으면 되는 네. 그런 쪽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죠, 대출해서 한 달에 내야 되는 부담이 적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방식은 원리금을 조금씩 갚는 것보다는 연체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생각해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이 원리금과 이자를 뭉쳐서 한 달에 냈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때는 이자의 부분만 돈이 늘어나니까 네. 생각해보면 전체 내가 내는 돈에서 그 금리 인상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자만 갚다가 맨 마지막에 원금을 갚으면 이 내가 매달 내는 금액이 전체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금리가 올랐을 때 특히 급격히 올랐을 때 돈을 갚지 못할 만한 그런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고 훨씬 더 취약하게 되어서 금융당국이 이렇게 원리금을 좀 나눠서 한 번에 그러니까 자주 갚아라라고 하는 것이 대출을 좀 줄이는 것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금리가 낮은 시절에 뭐 고정금리로 장기 균등 상환 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제일 속 편하겠지만 이미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2023년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가 안전하다 하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5% 시대, 우리나라 하는 기준금리 3.5% 시대에 과연 고정금리가 괜찮겠느냐. 요거 혹시 기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정부 입장에서 고정금리가 많은 게 좋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관리 입장에서는. 네, 관리 입장에서는 건전 금융 시스템 예측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금리 변동에 따라서 뭔가 차주의 위험 정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정금리 할래 변동금리 할래라고 물어보면 변동금리 하세요라고 주변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하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금리 수준 자체가 낮지 않아요. 앞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정도의 고금리 수준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긴 하지만 성장이나 침체를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꺾어서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언젠가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연내 나오냐 아니면 내년에 피봇이 나오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지금 굳이 고정금리로 들어간다. 저는 개인에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옵션입니다. 아주 저금리 시절에는 고정으로 갔었어야죠. 그렇죠. 요즘에 이거 조금 뭐 개인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상장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들이 네. 상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네. 이 리츠들도 이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작년 말 정도에 이제 보통 돈을 빌려서 건물을 샀던 리처들이 요즘에 상장을 할 때 자기들이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게 우리는 변동금리를 빌렸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은 자기들 좀 더 이제 그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은 오히려 고정금리로 하면은 금리 인상이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히려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일찍 이런 얘기들을 좀 했으면 모를까. 조금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빚을 줄이려는 노력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4866님이 집 내놓은 지 힘들게 1년을 기다리다가 지난달에 집 팔아서 은행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빚이 없어지니까 일단은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라고. 네. 마음이 편해지셨겠습니다. 그리고 8937님이 주식시장에 이것은 언제 오나요? 성공 예감과 함께 이것 같은 하루 보내려 합니다. 이게 정답 그거 보내주신 거구나. 네. 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퀴즈 잠시 후에 또 한번 힌트를 내드릴게요. 이게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가계부채나 이 빚 이야기하면은 좀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하나 위험 신호들이 더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 PF인데 부동산 PF 관련된 대출액이 많았던 곳 특히 뭐 제2금융권 최근에 새마을금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개발 상황이 잘 안 되고 분양이 잘 안 될수록 연체율도 높아지고 그게 금융사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요건 좀 어떻게 들 진단하고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건설 쪽에 계시는 선배 한 분이 계신데 낮에 이제 낮술 드시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요즘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실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사한 바를 따르면 상장 건설회사 중에서도 지금 상장 건설회사면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서 지금 한 36% 이 정도로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꽤 많이 올라간 수치로 커졌다고 하고 결국에는 특히 이제 지방 쪽에 많이 이제 사업장이 있는 곳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 악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장에 자금을 빌려줬던 금융권에도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특히 이 요즘에 좀 나오는 게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호금융에서 특히 좀 약간 위험 노출액이 좀 많아졌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게 이게 예전부터 계속 반복된 그러니까 부동산의 사이클이 있으니까 하여튼 처음에는 뭐 저축은행이었다가 증권사였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사고가 터졌던 곳들은 조금 규제를 강화해서 좀 이제는 괜찮다고 하면 또 다른 쪽에서 이전에 이제 사고가 안 터졌던 곳들 그러니까 상호금융권에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어쩔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게 뭐 연체율 놓고 보면 이제 부동산 PF도 문제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가계부채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0.7%인데 이게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전망하기에도 연말까지는 한 1.0%에 달할 것 같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괜찮은 수치입니까? 네, 뭐 수치상으로 놓고 보자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개개인 차주가 뭔가 파산을 하느냐 연체율이 높아져가지고 빚을 못 갚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시스템 측면에서는 네, 뭐 크게 우려할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IMF를 겪으면서 이른바 이제 제2금융권 빼고 이제 1금융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건전합니다. 정말로 튼튼하게 네. 다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 그 금융시스템 전반 건전성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이제 취약 차주가 되겠죠. 조금이라도 금리가 변동이 되면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벼랑 끝으로 이제 밀려서 떨어지게 되는 이 취약 차주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거는 금융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복지가 해결해야 되고 사회 안전망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한국은행이 뭔가 대책을 내놓을 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분의 기자님들이 혹시 뭐 조언이 가능하다면 좀 채무 상환 부담을 좀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 금융적인 뭐 조언이 가능하다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프리 워크아웃. 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네. 3년 정도 미뤄주는 게 근데 이게 예전에는 뭐 질병이라든지 실직 또는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되거나 이런 분들만 대상이었고 주택 가격 기준으로 한 6억 원 이하 뭐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이달부터는 그 대상이 이제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금리 부담으로 이런 분들도 좀 포함이 되면서 주택 가격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가서 조금 네.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기는 했습니다. 이런 제도도 있고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원금 상환을 미뤄준다는 것은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금융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은 뭐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지원 방안을 내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는 좀 대책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진짜 당분간 만약에 급한 어떤 뭐 주택 자금 같은 거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은 앞에서 고란 기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변동금리로 받고 나중에 금리가 싸졌을 때 그때 이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때 돼서도 당국이 계속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다만 조기 상환 수수료 같은 것들 이게 또 얼마나 페널티가 있는지도 미리 좀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늘 그 경제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요. 4529님이 정답 이거 맞춰주셨고요. 지역 여기에 아이들과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높은 물가에 월급은 안 오르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이 벚꽃 땡땡을 바라만 보고 있네요. 올해는 꼭 가족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라고 811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이제 막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 되면은 절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 잠깐 아까 이대호 기자가 조기 상환 수수료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네. 요 말씀 꼭 덧붙이고 싶은데 지금 조기 상환 수수료 구조가 너무 은행한테 유리한 쪽으로 설계됐거든요. 이거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은행들이. 그만큼 은행들은 리스크 테이크를 하나도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요 부분 설계에 대해서도 당국이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와 맺은 계약을 조기에 파기하는 것이니 우리는 페널티를 받아야겠습니다. 이건데 그게 너무 차주들에게 불리하다라는 지적.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자, 공공요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물값이 이렇게 오른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우리가 신경 많이 쓰고 살아도 수도요금은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최근에 수도요금이며 아니면 또 생수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나수지 기자? 네, 이거 상수도요금 얼마나 올랐는지 보니까 이게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고 하거든요. 1년 전보다 4.6% 오른 거여서 그러니까 이거 역시 뭐 다른 거 오르는 이유랑 다 똑같겠죠. 인건비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다 오르다 보니까 네. 이 상수도 요금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물값이 많이 오른 게 있고 또 이게 뭐 마시는 물 생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 그래서 1년 전보다 한 달 새 7.1% 올라서 쓰는 물이나 마시는 물이나 굉장히 많이 올랐다. 예전에는 뭐 물 쓰듯이 쓴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 쓰면 또 안 되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에는 지금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곧 모내기철인데 보통 5월 이렇게 모내기를 할 때 물을 가득 이렇게 그렇죠. 많이 필요하죠. 필요한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다 동네별로 저수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끌어오고 하는데 이 저수지가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고 특히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니까 좀 약간 정말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넓은 건지 좀 신기한 게 전국적으로 저수지에 그 물 채워 나온 비율 저수율이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쪽은 그래도 저수지에 물들이 많이 있어요. 한 90% 정도 저수율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또 약간 곡창지대가 김제 뭐 이런 쪽 호남 여기 저수율이 거의 50%대 어떤 곳은 막 10%대로 내려가고 요즘에 그래서 섬진강이 말라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 호남 쪽에 주암댐이라고 이게 순천에 있는데 여기가 거의 이제 뭐 광주나 나주 이쪽으로 이제 식수를 공급하는 네. 그러한 댐이라고 하는데 여기 인터넷에 사진을 보니까 흙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저수율이 한 17% 거의 이제 물병으로 따지면 그냥 바닥 보이는 그런 수준인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쪽 호남 쪽이 특히 벼농사 작황에 굉장히 우려가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진짜 모내기 철 앞두고 이거 걱정이네요. 지금 뭐 수도 요금도 많이 올랐다 말씀해 주셨고 사실 2분기 이맘때쯤이면 원래는 전기 요금 인상 방안이 원래 발표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21일 날 원래 나오기로 했었어요. 예. 16일 날 한전이 이제 정부에다가 우리 이만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제출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발언이 나왔냐면 대통령이 그 이제 뭐 공공요금 인상 이제 물가 부담 크니까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라라는 이제 그런 뭐 가이드라인 아닌 가이드라인 내놓으니까 이제 산업부나 기재부 입장에서도 난감한 겁니다. 적자 문제 해결하려면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또 이게 공공요금 인상이 촉발이 돼서 물가 상승을 전반적으로 상승률을 끌어올리지 않을지 걱정이다 보니 21일 날 못 내놓고 이달 말에 내놓을 계획인데요. 어렵습니다.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올리자니 또 힘들고 하다 보니 네.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게 아우 참 이게 답이 딱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려운.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국전력이 이제 적자도 심각하니까 전기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 올리니까 그럼 한전이 사오는 가격. 네. 전력을 사오는 가격이라도 지금 계속 눌러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네. S&P라고도 하고 뭐 전력 도매가라고도 하는데 전력 도매 그래서 상한제를 만들어 놓고 지금 눌러놓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논란도 계속 많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한전이 지금 적자가 나는 거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비싸게 사와서 발전사로부터 도매가 네. 비싸게 사와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소매가는 싸게 팔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나고 그쵸. 이제 재정이 파탄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올 때 한전은 구매자의 역할이지만 슈퍼 구매자여서 가격 결정권을 한전이 가지고 있다 보니 네. 그래서 도매 본인들이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도매 가격을 좀 규제하겠다. 상한선을 두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시행했고 다만 이것도 이제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테니까 한 3개월 정도만 해보고 나중에 추가로 이제 연장 여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2월까지 했고 지금은 이제 상한 S&P 그러니까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를 이달에는 일단 잠시 중단했는데 이거 다음 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것도 답을 찾아야 되는데. 네. 네, 따수지 이게 사실 좀 그 전력 민간 발전사 입장에서 보면 야 정부가 처음에 이 전력 도매 상한제라는 걸 도입했을 때 취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민간 발전사들이 더 뭐 예를 들면 친환경 발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발전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좀 비싼 거 알지만 일부러 비싼 거 알지만 그렇게라도 사줘서 한전이 사줘서 전기를 만들게 하는 걸 유도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책 목표였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에 각각 이제 태양광 시설 같은 거라든지 네.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네. 한전의 적자가 심해진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우리한테는 전기요금을 많이 못 받으니 네. 이 뒤에서 몇 명 누를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민간 발전사들한테 부담을 떠넘긴다라는 불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 결국은 전기요금 하나 못 올린 것 때문에 다양한 부문에서 좀 마찰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약간 지금 애매한 게 우리나라가 요즘엔 전 사계절이 있는 나라인지 되게 의문이 드는 게 지금도 사실 난방비를 내고 있잖아요. 1월, 2월에 썼던 것들을.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약간 나오니까. 보일러 틀고도 있고 그런데 네. 조금만 지나면 이제 냉방을 틀어야 되는 시점이 또 예. 금방 오거든요. 냉방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하고 여름에는 냉방비 걱정하고 다 전기 요금인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냉방비나 난방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계절이 대략 한 4월, 5월. 요맘때쯤. 보일러도 안 틀고 에어컨.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전 입장에서 이때 요금 못 올리면 이때 못 올리면 다시 또 물거품 되는 거라. 네. 이제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난방비 사실 난방비 폭탄 이슈가 연초에 굉장히 크게 불었지 않습니까? 네. 고란 기자 헛웃음 보니까 많이 내셨나 보네요. 아니 조금 될까? 아니 사계절 나오니까 농담이 그러니까. 생각나서 우리 사계절이 이제 바뀌었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여름 진짜 더운 여름, 겨울 진짜 추운 겨울. 네. 근데 이제 가스 요금으로 주제를 돌려봐도 사실 전기 요금하고 거의 두 글자만 다를 뿐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네. 지금 가스공사도 뭐 미수금이 9조 원에 달하고 이거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못 올리고 있어서 경영난이고. 그냥 앞에 전기요금 이야기한 걸로 이거 준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거의 지금 해결책이 지금 정부가 말한 해결책은 기후제 지내는 것 같아요. 제발 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져라. 아니 떨어져라. 그러니까 국제 그 천연가스 요금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네, 많이 떨어졌죠. 진정이 됐고 유럽에서도 천연가스 비축량을 많이 늘려서 가스 요금이 많이 진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적자 혹은 누적된 미수금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올려서라도 네. 좀 충당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일단 물가 안정에다가 좀 비중을 더 줬고 그러면 혹시나 어떻게 될지 전망 한 번씩 해볼까요? 이게 뭐 아까 저는 대출금리랑 비슷한 문제 같은데요. 대출금리가 오르면 빚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뭐 그 정상적인 시장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또는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을 억제하면 당장은 좋긴 한데 네. 빚을 좀 나중에 갚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할 수 있는. 빚을. 빚을. 죄송합니다. 이게 빚이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자꾸 네. 빚처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서울 생활 20년, 30년 됐는데도 잘 안 맞추시네요. 근데 이게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부가 전기나 가스 요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이게 결국 궁극적인 해법은 될 수 없는 게 한전이나 가스 요금이 뭐 적자나 미수금이 늘어날수록 결국 그거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 하면 혼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원가 오르는 만큼 요금 다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혼날 것 같은데요. 네. 네, 올려야 되고요. 네, 올려야 되고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내지만 못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취약겠죠. 안전망을 갖추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전반적인 요금을 낮추면 사실 더 혜택을 보는 건 에너지 많이 쓰는 계층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과연 이게 정의로운가? 무엇이 정의인가 생각하게 되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올리고 그 안전망을 갖춰가지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약간 이 서민이라는 이 말에 약간 허구성인데요. 과연 누가 서민인가? 이 저기 강남 30평대 아파트 살면서도 서민이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누가 서민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전반적인 요금은 그냥 시장 원리에 따라서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은 복지 차원에서 안전망을 갖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듣고 보니까 혼날 이야기는 아니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우리가 뭐 물가 상승률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추경호 부총리도 올해 상반기면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낮아질 것이다. 물론 이제 한은에서 보는 목표치 2%랑은 아직도 격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좀 진정이 된다면 공공요금을 올릴 수 있을지 혹은 공공요금을 또 올리면 물가 상승률이 또 반대로 튀어오르지 않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든 사실 어떻게 보면 물가의 출발점은 공공요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기나 도시가스 같은 게 있어야지 물건도 만들고 음식도 그렇죠. 해먹고 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어떤 물가에 대한 목표치를 이렇게 전망했을 때는 본인들이 전기나 도시가스 이런 공공재 요금을 그렇게 높게는 못 올린다. 올리더라도 아주 소폭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 전제 조건을 깔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나수지 기자 혹시? 예. 네. 그리고 이 전기 요금 문제를 생각해 보면 네. 단순히 이 다 모든 것이 얽혀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전기 요금을 하나를 못 올렸을 뿐인데 전기요금 안 올리니까 한전이 채권 많이 찍으면서 채권 시장에도 조금 악영향을 맞아요, 미쳤었고 맞아요. 또 이를테면
한전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 그럼 산업은행의 건전성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그럼 산업은행은 또 어떻게 자본 확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까지 정말 나비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부가 억지로 누른 전기요금의 나비 효과가 그냥 단순히 한쪽으로만 가지 않는다, 경제 전반에 퍼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희님이 KBS 콩으로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 번 피식하게 웃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511님이 편집장님 진행 짱이에요. 여기는 대전인데요. 대청호 벚꽃 땡땡 하고 4월 초에 대청호 놀러 오세요. 물빛 땡땡 한다고 합니다. 물빛 땡땡. 아, 예. 대전에서도 좋은 요게 많네요. 또 이거 정답 나올 뻔했다. 아마 그 전국에 열리는 이걸 따지면 하루에 1.5개꼴로 열린다. 뭐 그런 통계를 본 것 같아요. 많죠.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을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를, 성공예감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청취자 0072 번호 쓰시는 분이 박수익 기자님 사투리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직업의 세계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해 결혼한 커플이 20만 건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저출생부터 뭐 결혼 자체부터 뭐 이게 잘 안 되니까요. 결혼하지 않는, 아예 결혼을 안 하는 비혼, 혹은 아주 늦은 나이에 하는 만혼, 이렇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결혼 정보 회사 있지 않습니까? 뭐 연애 컨설팅 회사,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또 호황이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커플 매니저의 세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경 자벤조이 강홍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뭐 이거 미리 좀 여쭤봐도 되나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는 면접 볼 때도 그렇고 결혼을 했느냐, 아이가 있는, 이게 물어보는 게 되게 실례라고 실례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좀 자리 잡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주제가 주제니만큼 네. 어떠신지. 저는 결혼했고요. 네. 이제 아이 2명 네.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일단- 편집장님은 하셨어요? 예, 저는 애가 셋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최고로 한 애국이 애 셋 낳은 것. 애국자십니다. 애국자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결혼도 되게 늦게 하고 네.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결혼정보회사, 연애 컨설팅 이쪽이 호황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그 말씀하신 대로 20, 30대 사이에서는 결혼 문화라는 게 이제 사라지는 현상인 거고, 예. 비혼주의 선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결혼정보회사 결정사라고 하죠. 줄여서 결정사라고요? 네, 결정사. 그리고 데이팅 앱이 굉장히 호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제가 만난 이제 커플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결혼을 너무 안 해서 이거 위기 아닌가, 이런 말들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젊은 층의 가입률은 늘어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싱글들이 이성과의 만남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만남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이성을 그래도 가깝게 맞춰서 만날 수 있는 이 결정사,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결혼을 안 하지만 그래도 좋은 상대를 만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니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결혼정보회사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길 찾아가는 건가요? 이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홍기가 차거나 아니면 좀 넘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찾았다면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혼 조건을 갖췄는데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의 이성을 조금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서 가입하는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뭐 40대, 50대 그리고 60대까지도 초혼을 위해서 가입하는 회원들이 좀 있긴 하지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의 가입률이 늘어난 거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젊을 때부터. 맞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런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정보회사는 좀 가입 조건이 있다.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본다. 막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나 뭐 자산이나 막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인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뭐 등급 얘기는 많이들 들으셔서 오래됐죠. 아시겠지만 우선 이제 가입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특별한 이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가입은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유부남인데 싱글로 속이고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가입은 되고요. 가입 절차를 보니까 이제 졸업 학교 그리고 직장, 가족 관계, 연봉 등 이제 소위 결혼 조건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MBTI 많이 보시는데 이 제가 만난 분의 회사에서도 이 MBTI를 최근에 프로필에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회원 등급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 회사에서 이 회원 등급을 매긴 표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게 일파만파 퍼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회원 등급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공공연하게 아직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매칭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매칭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일단은 다 결혼을 전제로 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창영 님이 진짜 좋은 그 글을 올려주셨어요. KBS 콩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결혼정보회사가 호황인 이유는 부모들의 인맥이 줄어들고 개인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전화 배달이 줄고 앱 배달이 줄어든 것과 비슷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셨네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뭐 부모님들이 아니면 뭐 이렇게 이모님도 고모님들이 이렇게 중매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커플 매니저가 상대방을 이제 소개해줄 때 어떤 뭐 기준 같은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뭐 공식적인 등급은 없다 하더라도. 네, 등급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입할 때 본인의 조건, 졸업학교, 연봉, 직업 등을 이제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대 이제 원하는 이성의 조건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가지고 상대를 매칭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각 사별로 뭐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원하는 조건을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메일링을 보냅니다. 상대방을. 근데 이 조건만 맞는다고 해서 결혼까지 이어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커플 매니저가 존재하는 건데 이 커플 매니저가 이 회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때로는 이제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만남을 주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잘 소개를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주변에서의 평판에 사람들의 마음이 실제로 많이 또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심리적으로. 그 강 기자가 그 취재한 커플 매니저 그분은 경력이 18년 정도. 18년 경력. 그러면 그 사이에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 안에 이 분은 성사시킨 커플이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500쌍 정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주장하시기로는 한 1000쌍 정도 성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 비공식이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회사에서 낸 통계치는 500쌍 정도인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정사 결혼정보 회사에서 성혼비를 받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에 성공하면 약간 그 성과 보수 같은 거, 성과 수수료. 근데 제가 만난 분의 이 회사는 성혼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만났는데 이제 잘 안 된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해가지고 결혼하는 분들. 다시 연락해서 그분들 이제 뭐 뒷조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카톡 프로필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 사진 그리고 내가 아는 회원들의 사진이 함께 웨딩 촬영을 한 모습을 보고 결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결혼 안 했어요 했는데 이제 커플 사진이 푸사로 올라가 있고 그렇죠. 반대로 혹시 조금 안 좋게 된 케이스들, 그러니까 성사가 됐는데 이혼을 한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요것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혼한 커플의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결정사의 특징이 이제 초혼으로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다시 가입하는 분들, 이 재가입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싸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예.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왜 이런 사람 소개시켜줬냐, 나 이혼하면 책임져라, 뭐 이런 그 민원성 연락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혼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이렇게 중매 잘못하면 뭐 뺨이 석대 뭐 이런. 잘 되면 이제 수리석잔이고. 네. 맞습니다. 혹시 연결된 커플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라든지 재미있는 사례 혹시 있을까요? 어떤? 이 결정사에 가입하는 분들 중에는 뭐 조건은 좋지만 이성에게 호감을 딱히 사지 못하는 분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뭐 말을 잘 못해서 막 표현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막 이런 분들. 뭐 소위 인기가 없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제가 만난 이 매니저가 이 맡은 회원 중에 소위 그런 분들이 한 2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녀 회원이. 네. 그래서 이 매니저의 촉으로 두 사람을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 통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두 사람을 설득해서 만나게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여성 회원 한 분을 결혼에 골인을 시켰어요. 네. 근데 이분이 친구들을 소개시켜줘서 친구 4명이 연달아서 결혼하는 아주 좋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커플 매니저가 되려는 분들, 뭐 취준생이나 아니면 이제 이직을 하면서 커플 매니저가 돼야겠다는 분들을 위한 조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플 매니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요즘에는 뭐 관련 학과나 민간 자격증을 따두시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이 커플 매니저는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춰야 될 조건은 이 현장 감각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 소통과 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부모님, 가족들과도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각자 직업도 다르고 대화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직업적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어주는 직업이고 사랑을 찾아주는 직업이니까 더 그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유익했습니다. 한경자벤조의 강홍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동남아시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특히 이슬람교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활동 또 그들의 생활 방식 이해해보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혹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